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사 직원의 소개로 투자 상품에 가입했는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럴 때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들 자본시장법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볼 것이고요. 우선 주인공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증권사 고객과 증권사 직원 소외 1입니다. 이 고객분들이 원고가 되실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시죠. 그리고 투자자문사, 오늘 우리 이야기의 투자 상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들 간의 사실관계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소외일과 원고들 사이에는 신뢰하는 사이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문사가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투자 상품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업무가 소개하는 일이 소외일한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소외일은 원고들한테 이 상품을 소개해 줬습니다. 이 상품은 코스피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하는 상품이었고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상품을 소개를 해줬고 원고들은 이걸 듣고 투자 상품 가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소외 1이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해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때 거래 증권사가 바로 피고 회사인데요. 소외 1이 다니고 있던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이름으로 하게 되었고요. 이때 계약서에는 원고들을 공격투자형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므로 증권사 직원 소외 1은 매매 수수료를 받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1은 2억 4,393만 원을 투자했고 원고 1은 1억 5,158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11년 5월 12일부터 같은 해 8월 9일까지 계좌가 운용됐고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문사 상대로 수수료도 지급하고 원고들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게 잘 됐다면 좋았을 테지만 8월에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투자자문사가 이제 포지션을 줄여서 손실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8월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미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는 거죠. 원고 1은 1억 6,062만 원 손실, 원고 2는 1억 2,036만 원 손실 입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원금의 절반 이상을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 거죠. 원금이 이렇게 많이 까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고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었던 소외 1이 상품을 소개시켜줬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피고 회사를 향해 증권사를 향해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관계를 우리가 봤으니까 과연 원고들이 주장한 거는 어떤 것이고 피고의 항변은 무엇이고 어떻게 판결이 진행이 되었는지,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1심 재판을 통해서 기초 사실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시면 피고 회사, 우리 증권사죠. 증권사 지점에 근무하는 우리 소외 1 증권사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통장 정리하려고 지점에 방문했던 원고한테 투자 상품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안내를 했습니다. 투자 상품 안내를 했고요. 이 투자 상품의 경우 코스피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다양한 이제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상품 안내를 받고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거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투자 일임계약 체결을 맺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소외 1이 직접 원고 1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피고 증권사를 거래회사로 해서 이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한다는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원고들의 투자 성향이 공격 투자형에 해당된다고 기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투자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월부터 7월경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사실 우리들 알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투자 자문사의 성과 수수료도 지급하셨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8월부터 코스피 주가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투자 제한서에서 정한 누적 손실 한도에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러면은 보유 포지션을 정리해서 손실 방지 조치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원고들의 계좌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원고들은 투자 상품 투자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이제 분노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본론인데요. 투자 배상 책임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소외일 증권사 직원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 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자, 당사자들의 주장 먼저 보겠습니다. 글자 너무 크게 했네요. 당사자들의 주장 보겠습니다. 자, 원고들은 소외일로부터 투자 상품에 관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품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이야기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 권유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피고, 우리 증권사 직원 소외일과 피고, 증권사는 뭐라고 반론을 하시냐면요. 우선 우리가 매매 수수료 외에는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투자 일임계약의 체결로 인한 투자 수수료나 운용 성과료 등의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고객인 원고들의 편의를 위해서 투자 일임계약, 이번에 투자 상품 소개를 소개만 해줬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체결을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일임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조금만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다양한 다양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피고의 직원인 소외일, 소외일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원고들한테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거는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원고가 먼저 투자 권유를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통장 정리하려고 증권사 왔는데 소외일이 먼저 투자 상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임투자 제안서 등을 제시를 했다는 사실, 그쵸? 그리고 운용 결과와 상품 내용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고일은 소외일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투자 상품에 대해서 알게 됐고 투자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시면은 소외일로부터 상품에, 지금 보시면 또 원고분이 소외일로부터 상품을 듣고 나서 투자 자문사에 직접 전화를 거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외일로부터 상품에 관한 대부분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근거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원고일이 제가 이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겁니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니까 소외일이 원고들 사이에 투자 성향 진단 결과 확인서와 투자 일임 계약서를 직접 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까지 했기 때문에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등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금융투자업자로서 소외일이 이제 투자 상품을 권유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원리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다 원고분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인데요. 당사자들의 주장 나오죠. 원고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계시냐면요. 적합성의 원칙. 그러니까 원고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투자 상품이었다는 겁니다. 이 원고들은 나는 평소에 좀 안전한 걸 위주로 투자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지금 자기들과는 맞지 않는 이런 위험한 투자 상품을 소외일 증권사 직원이 권유를 했고 투자 일임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전에 풍부한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에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제 판사님의 판단이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원고들은 이 투자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투자 성향 진단 결과 위험 중립형으로 평가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쵸? 위험 중립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서 갑자기 공격 투자형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런 사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건대 이제 원고분들이 상당히 고령이셨다는 겁니다. 원고 1이 고령이었고 이 투자 일임 체결 계약 이전에 주식 거래를 하거나 투자 상품에 가입은 했었지만 위협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셨다는 겁니다. 투자에 따르는 위험도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투자한 상품이 뭡니까? 주식 거래와 달리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분들의 평소 투자 성향을 고려했을 때 소의 일에 말이 없었다면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소의 일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원고 1한테 옵션에 주로 투자하는 이 사건 투자 상품을 소개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 상품이 위험성 관리를 통해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 옵션이라는 금융상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위험성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죠.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원고들의 투자 성향, 공격 투자형으로 평가한 게 이 확인서가 소회 1의 투자 권유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회 1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이를 이제 위험성 높은 투자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투자 성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투자 상품 가입시키려고 이거 바꾼 거 아니냐, 투자 고객 성향 진단 결과 이거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회 1 증권사 직원이 원고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투자 상품 권유하였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들이 주장한 두 개 주장 전부 다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명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원고들은 지금 자기들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이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하면은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옵션 투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주장을 하신 겁니다. 자, 이 판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볼까요? 자, 자본시장, 이렇게 소회 1이 원고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빠르게 결론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우리 한번 2심 재판으로 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2심 재판,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1심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모두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리시는 결론이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금융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인 원고들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원고들의 손해가 크게 확대됐던 주된 원인은 뭡니까? 투자자문사가 이 사건 투자 일임계약에서 설정한 위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제일 크다는 거죠. 위험관리 하지 않아서 손해가 좀 확대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증권거래회사로서 매매 수수료를 얻은 것일 뿐 투자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고들 역시나 이번이 증권거래를 처음 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여러 번 투자 경험은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 1한테 6,424만원 배상하시라고 결정하셨고요. 그리고 원고 2한테는 어디 있습니까? 원고 2분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있네요. 원고 2한테는 4,814만원 배상하라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우리 대법원 판례까지도 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대법원 판례까지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금융투자업자, 우리 이야기에서는 소외 1, 증권사 직원이죠. 금융투자업자가 고객, 우리 이야기 원고입니다. 고객한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우리 이야기에서는 이거 누굽니까?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던 코스피 주가지수 옵션 투자상품이죠. 이걸 소개한 것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가,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고객한테 적합성 원칙을 준수 및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런 거죠.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 상품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서 계약 체결을 권유함과 아울러 그 상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더 나아가서 설명 등을 들은 고객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금융투자업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다른 금융투자업자와의 계약 체결에 나섰다는 겁니다. 또는 투자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 의무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손해배상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데 이건 정말 잘 내리신 판단입니다. 이 증권사 직원분들이 사실 이 수수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영업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이런 일이 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하지를 못했다 등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심, 2심, 3심 전부 다 이제 대법원까지 왔어도 다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주장한 거 거의 대부분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 결론 내려보겠습니다.